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고전적 조직 이론가, 규릭, 어윅, 이런 학자들이 제시한 고전적 조직 구조 설계의 양대 원리는 크게 첫 번째, 분업의 원리, 쪼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제로 통합 조정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분업의 원리와 계층제 원리가 적용돼서 조직이 만들어지면요, 바로 기계적 구조가 돼요. 그리고 이 기계적 구조를 만드는 대표적인 이론 모형이 막스 베버가 주장하는 관료제 모형이에요. 그래서 관료제가 나옵니다. 자, 테마사 관료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땡땡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전적인 조직 구조의 대표적인 이론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제 관료제 하면 거기 보시면 베버를 떠올려야 돼요. 베버, 막스 베버. 저번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게 왜 베버예요? 웨버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베버라고 읽어요. 미국인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는 BMW가 아니라, 독일어 안 했나? 벤베라 그러지. 벤베. 독일어로 말하면. BMW는 누가 그래? 또 불라유? 뭐 이러던데. 자, 관료제는 베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관료제를 영어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뷰로크러시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이 관료제를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했는데 좀 번역을 사실 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뷰로가 뭘 뜻하냐 하면 오피스 있죠. 사무실을 영어사전 찾아보면 FBI라 그러지. FBI. FBI가 뭐냐?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연방 사무실이지. 뭐에 관한? 수사에 관한. 그래서 뷰로는 오피스고, 여러분 자, 크러시 또 나왔죠? 크러시가 뭐예요? 지배지, 지배, 룰. 그러니까 조직이 관리되고 지배되는 하나의 형태가 관료제예요. 근데 이제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관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관료제 하면 뭐만 떠올려요? 정부 조직만 떠올리거든. 아닙니다. 관료제는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불문하고, 조직이 지배되는 하나의 형태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잘못했는데, 뷰로에 의해서 조직이 지배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상단의 뜻 보시면, 관료제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를 해요. 고도의 분화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조직이죠? 그리고 대규모의 조직이지. 고도의 분화가 이루어진 대규모의 복잡한 조직인데, 사전에 정해진 규정, 규칙, 절차가 지배하고, 계층제, 분업, 몰개인성, 이런 특징에 입각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구성되고 관리되는 하나의 형태, 요거를 관료제라 그래요. 이렇게 파악할 때, 자, 정부 조직도 관료제죠? 군대 조직도 관료제죠? 삼성이라는 기업 조직도 관료제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 조직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관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자, 관료제 하면 기억해야 될 사람이 막스 베버인데, 이런 막스 베버는 다시 한번 관료제를 뭐로 파악을 해요? 조직이 지배되는, 자, 이런 막스 베버는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지배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보시면 관료제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뉘죠. 가산적 체크, 미안합니다. 카리스마적 체크, 가산적 체크, 합법적 체크. 자, 근데 그 표의 상단에 보시면 관료제의 유형,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직 지배 장치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하면,
지배의 소스가 뭐예요? 지배의 근원이 되는 게 권력이잖아. 권력. 여러분, 권력 가운데, 권력은 영어로 파워라 그럽니다. 파워. 권력 가운데 조직의 규범에 의해서 정당성이 인정된 권력이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소로티라 그래요. 파워하고, 그래서 파워는 권력이라고 번역을 하고 오소로티는 권한 또는 권위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럼 둘을 비교할 때 어떤 게 큰 개념이에요? 파워가 큰 개념이지. 권력 가운데 정당성이 인정된 권력이 오소로티니까. 그래서 이제 자, 이건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오른쪽, 표의 오른쪽부터 시작해야 돼. 권위의 유형, 권위의 유형 형광펜 하시고, 자, 다시. 정당성이 인정된 권력, 즉 정당성의 소스, 근원이 뭐냐를 기준으로 막스 베버는 먼저 권위를 몇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로 줄치세요. 카리스마적 권위, 아니, 오른쪽에서, 표에서 권위부터 출발해야 되죠. 카리스마적 권위, 두 번째 전통적 권위, 세 번째 합법적 권위. 자, 여러분 먼저 카리스마적 권위는 뭐냐면 그 권력자의 특출난 능력과 자질에 의해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카리스마적 권위라 그래요. 그리고 카리스마적 권위에 의해서 지배되는 관료제의 유형을 카리스마적 관료제라 그러고, 두 번째 권위가 뭡니까? 전통적 권위. 여러분들 우리 그 조선시대 때 태종, 태세, 문단, 단종 있죠. 단종. 단종은 어린아이였죠. 하지만 왕이죠. 재임 시절에. 그죠? 그럼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지만 왕으로서의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됐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조선시대에는 왕위는 전왕의 적장자가 계승한다는 게 전통이었죠? 이렇게 이제 전통적 권위에 의해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관료주 유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산적 관료제라 그래요. 조선시대 관료제를 생각하면 돼. 거기 일부러 한자로 써놨는데, 조선시대 정부 관료제는 전주이 씨 가문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일종의 가문의 유산과 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합법적 관료제. 합법적 권위. 자, 합법적 권위인데, 합법적 권위는 뭐예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지배되는 관료제 유형을 뭐라고? 합법적 관료제. 자, 그러면 정근대 사회는요, 전근대 사회, 근대 이전의 사회는 뭐가 지배했어요? 카리스마나 전통이 지배했죠. 근데 근대, 모더니즘, 근대 사회는 뭐가 지배합니까? 법이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 꼽아라 그러면 법의 지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정당성이 인정이 되죠? 뭐에 의해서? 뭐 문재인이 카리스마가 있어? 그 다음 박근혜 때가 딱인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됐죠? 뭐에 의해서? 뭐 카리스마가 있어? 수첩에도 이름 정도 무슨 카리스마야? 아버지가 왕이야? 아, 왕이었구나.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북한 사회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북한 사회를 적용하면 김정은? 카리스마? 지금 북한 사회는요, 제가 볼 때는 전통적 권위 단계에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일대 김일성이었죠. 김일성은 뭐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칠 수가 있지. 이러다가 안기부에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김일성이라는 인물 자체가 보면 막 항일운동하고 또 그 북한 초기 권력 쟁탈전에서 다 막 제거하고 반대편 숙청하고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카리스마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2대, 3대로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에서 보면 그 지배 이념 가운데 하나가 백두혈통이라는 거잖아요. 백두혈통이 뭘 뜻해요? 전통적 권위를 뜻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5가지의 관료제, 조직 지배 유형을 제시하는데, 자, 바로 밑에 십자가 표시 보세요. 근대 관료제의 이념형은, 이념형에다가 형광펜, 아이디얼 타입에다가
근대 관료제의 이념형은 어떤 권위? 합법적 권위를 기초로 하는 어떤 관료제라는 거예요? 합법적 관료제라는 거예요. 막스 베버는.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념형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념형. 이제 영어로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이상형이라고 안 합니다. 번역을 이념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념형이라고 그러냐면 거기 맨 밑에 플러스 시마에 이념형의 뜻이 있어요. 이게 그럼 막스 베버는요 관료제를 현실의 조직을 연구해서 관료제라는 개념을 제시한 게 아니야. 그럼 뭐냐? 이념형의 뜻은 막스 베버는 관료제를 이념형으로 주장을 하는데 현실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념형은. 자, 고도의 사유작용을 통해 가지고요 논리적 일관성만을 갖는 어떤 특징들로 조합이 된 일종의 분석적 구성물을 이념형이라 그래요. 다시, 이념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저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 요즘에 이제 뭐 성형외과 이런 게 유행하는데 어떤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광고를 해. 광고하면서 광고판에 아주 예쁜 여자의 얼굴이 있어요. 근데 이 예쁜 여자의 얼굴은 뭐 그래서 우리 성형외과에 오시면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 얼굴은 현실에 존재하는 얼굴이 아니야.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성형외과 의사가 딱 봤을 때 자, 뭐 예쁜 연예인 가운데 눈이 가장 예쁜 연예인 눈을 찾는 거죠. 눈은 예를 들어 송혜교에서 찾아오는 거고, 뭐 코가 가장 예쁜 연예인의 코, 뭐 한가인, 뭐 점 찍고 옆에 이분 뭐 또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한 거죠. 얘는 현실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분석적 구성물이야. 그래서 맨 밑에 박스 보시면 이념형의 뜻. 자, 막스 베버는 관료제를 이념형으로 주장하는데 출신 부분 이념형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에 대한 기술이나 경험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사유작용에서 논리적 일관성만을 갖는 특징들로 조합된 일종의 분석적 구성물이에요. 다시, 막스 베버는 관료제를 이념형으로 주장하는데 이념형적 관료제는 어떤 관료제예요? 표에서 세 가지 가운데 합법적 관료제라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그럼 막스 베버는 관료제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했을까요? 안 했지. 왜? 이념형으로 주장했으니까 이념형적 관료제가 되기 위한 눈은 이래야 되고 코는 이래야 되고 입은 이래야 되고 특징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이념형적 관료제의 특징에다가 네모하시고 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이 특징에 입각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면 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념형적 관료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번 출치세요. 권한과 관할권의 법규화. 자, 관료제에서 관료들이 행사하는 권한이나 관할권은 전부 다 뭐에 근거예요? 법에 근거예요. 그래서 관료 조직은 법과 규칙이 지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념형적 관료제는 계층제적인 조직 구조를 취합니다. 여러분, 자, 계층제 형태를 취하면 국민은 누구만 통제하면 돼요? 계층제 맨 꼭대기만 감시감독하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통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관료 조직에서 모든 업무는 뭐에 근거합니까? 문서에 근거해요. 문서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가 처리가 되면 그만큼 뭐가 쏟아져 나와요? 문서가 쏟아져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 요거를, 자, 비정의성이라 그래요. 비정의성. 요거 영어로 기억하세요. impersonality인데, 다른 말로 몰개인성이라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퍼스널, 사적인 감정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관료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친구라고, 고향이 같다고 이렇게 사적 감정 가지면 안 된다는 게 몰개인성이에요. 다른 말로 비정의성. 전에 어떤 학생이 질문하는데 선생님 여기서 정의할 때 이 정의가 저스티스니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저스티스로 보면 관료는 정의로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한자인데, 저는 이거 못 씁니다, 한자로. 이런 뜻이 있어. 저스티스가, 정의는 이거지. 저스티스는 이건데, 이게 아니라, 국어사전 찾아보면, 뭐 쓸듯한데, 정적인 거 있죠. 정적인 거. 사적인 감정 같은 거 있지. 이런 거를 이제 투여할 때 이걸 정의라고 표현하거든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정의적이냐? 응?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거. 다시, 관료들은 업무를 수행할 때 공평무사하게 수행해야지 사적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게 비정의성, 다른 말로 몰개인성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관료조직은 분업과 전문화에 근거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자, 실적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실적. 그래서 자, 관료제하에서 사람을 충원하고 승진시킬 때는 줄쳐요. 뭐를 기준으로 해요? 시험 성적이나 경력과 같은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리고 바로 밑에 줄. 자, 세 번째 줄. 관료들은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서 줄치시면 어떤 보수를 받아? 고정된 보수와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의 기준은 주로 뭐가 된다? 아까 얘기했던 연공서열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공서열도 차수가 오래되면 그만큼 경력이 높죠. 그럼 이제 이것도 넓은 의미의 실적 속에 들어간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그라미 7번 관료제가 만들어지면, 조직이 만들어지면 관료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하나의 실체를 지닌다. 이걸 이제 항구성이라고 표현해요. 자, 다시 왼쪽 페이지 표 밑으로 가시면, 자, 방금 본 이런 특징에 입각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면 얘가 바로 뭡니까? 이념형적 관료제가 되고, 이념형적 관료제는 표 밑에 십자가 표시 두 번째 줄 화살표 다음에, 자,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요, 그 목표가 예를 들어 유태인 학살일 수도 있고, 그 목표가 인권 증진일 수도 있어요. 달 탐사 계획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 그 설정된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자, 줄 최고의 능률성과 최고의 합리성을 지니는 조직 구조의 형태도라는 거예요. 지금 304페이지 하고 있어요. 304페이지. 가운데 있는 표 밑에 십자가 표시, 줄친 부분. 자, 다시. 막스 베버는 관료제를 뭐로 주장해요? 이념형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념형적인 관료제가 만들어지면 그 이념형적 관료제는 그 설정된 목표가 무엇인지 간에 그 설정된 목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합리성의 극치로 설명을 해요. 관료제를. 여러분, 이제 이 관료제가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막스 베버가 관료제를 이념형으로 연구는 했지만 참고를 한 거는 독일 이전의 프로이센 군대 조직을 기초로 해가지고 관료제라는 이름을 만든 건데, 여러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그것도 한 번이,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켰죠. 유태인을 몇 명이나 죽였어요? 많이 600만 명을 죽였어요.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유럽 전체에 퍼져 있는 유태인들을 어떻게 돼? 색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이는 대로 죽이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먹여야 되고, 이동시켜야 되고, 또 2차 세계전쟁을 두 번이나 치렀는데, 세계전쟁이라는 게 하루 이틀 전쟁한 게 아니죠. 몇 년 동안 전쟁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 인적, 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동원이 필요해요. 바로 이 독일 정부 관료 조직의 뒷받침이 있지 않고는 이게 아예 불가능한 일들인 거지. 그래서 이 베버는 관료제를 바로 합리성의 극치로 설명을 해요. 자, 근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베버 관료제 모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자, 지금 베버는요, 관료제를 뭐로 주장해요? 이념형으로 주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료제의 오직 순기능만 얘기해요. 또 오직 합리적인 측면만 얘기해요. 또 오직 공식적인 측면만 얘기해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도 안 하죠. 하지만 현실의 관료제는 이념형적 관료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관료제에서는 자, 합리성이 아니라 비합리성도 나타나고 순기능이 아니라 뭐도 나타나? 역기능도 나타나고 비공식적인 측면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관료제의 효용과 역기능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역기능 병폐야. 역기능 병폐에다가 전체에다가 형광펜. 여러분 그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307페이지 보시면 박스 안에 그럼 자, 지금 관료제의 역기능과 병폐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자세하게 볼 건데 이거는 베버가 주장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관료제의 역기능 병폐로는 누가 주장한 겁니까? 베버 이후의 학자들이 현실의 관료제는 이념형적 관료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역기능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럼 베버는 관료제 역기능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직 순기능, 오직 합리적인 측면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30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베버 이후 학자들에 의한 관료제 비판. 이걸 이제 관료제의 역기능 모형이라 그러는데 자, 대표적인 이론가가 누구 들어와 있어요? 이미 했지. 머튼. 관료제 역기능 하면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머튼이에요. 머튼. 자, 일단 왼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역기능은 지금 여기 표에 굉장히 잘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자, 특징별로 보셔야 돼. 지금 나열되어 있는 역기능들이 관료제의 어떤 특징 때문에 나오는지 특징별로 보셔야 돼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관료제 역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게 이렇게 뿌려놓고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다음은 관료제 역기능인데 그 역기능을 유발한 특징에 대한 연결이 바른 거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먼저 자, 특징 보시면 관료제는 법과 규칙에 의한 지배를 특징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기능 나타나요? 1번 줄쳐요. 동조과잉 목표전환. 수단인 규정규칙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아까 이제 머튼이 얘기했던 동조과잉 그리고 목표의 전환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획일성과 경직성. 그럼 자 관료들이 업무 수행하면서 뭐만 지키려고 해요? 규정규칙 절차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동그라미 3번 변화에 대한 저항, 고객에 대한 대응성, 리스판, 시브니스, 결여, 체크. 고객들이 구체적인 요구에 따른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규정규칙 절차 FM대로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요. 형식주의, 무사안일주의, 그러니까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소극적인 업무 수행만 해요. 여러분이 공무원 되면 딱 이렇게 합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고 그 다음에 계층제 보세요. 계층제. 자, 계층제 때문에 나타나는 역기능은 아까 이미 했어요. 계층제 역기능에서 다 다뤘던 것들이죠. 계층제 때문에 나타나는 역기능, 의사소통의 왜곡과 지연줄, 상급자의 권위에 대한 지나친 의존, 그리고 모든 책임은 위로 미루는 거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실질적인 행위자들은 누구예요?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다 했잖아. 근데 공무원들 처벌 하나도 안 받았죠? 왜? 왜? 시킨 거거든.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상층부로의 권력 집중. 바로 이제 미켈스가 말하는 과두제의 철칙 같은 것들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관료제는 분업과 전문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분업과 전문화에 따른 역기능. 이것도 아까 분업과 전문화의 역기능에서 다 했던 겁니다. 훈련된 무능, 그 다음에 3번에 할구주의로 인한 조정, 협조곤란, 그리고 4번에 조직 구성원들의 기계화, 소외 현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수행의 몰개인성을 특징으로 하죠. 이 몰개인성 때문에, 그러면 자, 객관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건 장점이죠. 근데 뭐가 너무 비인간적인, 인간미 없는 관료가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 문서주의 때문에, 자, 문서주의도 역시 공식성, 객관성을 확립한다는 건 장점이죠. 하지만 뭡니까?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업무, 문서 업무, 쓸데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학생들 군대에서 휴가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문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죠? 그잖아. 문서 행정이라고, 문서 행정 관료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법문용의 레드테이프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연공서열과 업적에 의한 승진을 결정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아까 얘기했던 피터 프린시플에 의해서 무능력자도 승진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 지금 쭉 언급한 이런 역기능 병폐들은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막스 베버 이후에, 이게 이제 그 위에다가 막스 베버 이후 학자들, 그 위에다가 193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들 이렇게 써두세요. 193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현실에 관료제는 이념형적 관료제가 아니다 보니까 역기능이 나타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머튼이에요. 나머지는 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넘기시면 이제 308페이지 다음 시간에 탈관료제 에드워